어제 번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1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보수당과 전진당과의 협당을 결의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시도당 창당을 거쳐 다음 달 1일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철근 국민당 창당기획당 공보실장과 함께 창당 준비 상황과 국민당의 총선 필승 전략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만 오늘 감동적인 낭보도 있었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자막이 있는 영화로는 최초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새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기생충 사관왕의 쾌거와 감동을 함께하면서 오늘의 의정종합뉴스에서도 희망을 찾길 기대합니다. 네, 정치 1번지 종로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을, 이낙연 전 총리는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면서 종로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황교안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두 사람의 치열한 종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총리는 현장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상인과 시민 한 사람과 만나고 구민회관과 다문화센터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가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번 들어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종로 맞춤형 4대 공약을 제시하는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행보를 펼쳤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 신분당선 연장 추진, 도시재생사업 재추진, 역사 문화도시로의 발전 등이 그 내용입니다. 출마 선언 때부터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황교안 대표. 종로 일대를 돌아보면서 망가진 종로를 원상 복귀시키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 황교안이 아닌 문재인 대 황교안의 구도로 정권 심판론, 경제 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입니다. 또 모교 성균관대를 방문해 종로와의 인연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 성균관으로 내려와서 한번 둘러보고 또 재충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런 가운데 종로 출마를 선언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종로 출마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에게 종로 선거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빅매치 성사와 함께 종로 선거 판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신설합당 추진을 발표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보수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새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과의 협당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신설 합당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자신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보수당 유이동 책임대표도 유승민 위원장이 선언한 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당도 동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 간의 협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신당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국당은 최고위를 열어 새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과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된다면 합당이 공식화됩니다. 보수통합신당 준비위원회는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신당 당명을 대통합신당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 프레임 아래 세불리기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이
문재인 정부 폭주 저지를 위해 통준위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통합이 턱 밑까지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길어야 열흘 안에 통합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미투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루 미루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판단은 공천 배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낸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이어 정 전 의원의 미투 논란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총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모습입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초 오늘 오후 당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갑자기 입장 발표를 하루 미루며 당과 대립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선뜻 당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하루 더 고민을 이어가게 된 정봉주 전 의원. 당의 입장을 수용해 불출마를 선언할지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갇힌 국민당이 창당 발기인대를 마치고 창당을 본격화했습니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의원은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4년 전 국민의당으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선 국민당으로 출격합니다. 선관위에서 사용 불허 판정을 받은 안철수 신당 대신 국민당으로 당명을 바꿔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 안 전 의원은 자신이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투쟁하는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십 년 낡은 정치 이제 지겨우시다면 관심 가지고 우리 국민당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를 바꾸고 제대로 된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안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치가 18세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 등에 한해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주 창준위 회의를 개최하고 당 정책과 혁신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창당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창준위 회의엔 안철수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신당의 지향점 중 하나로 밝힌 공유정당 실현을 위한 모바일 정당 플랫폼도 시연할 계획입니다. 창당 선언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3%대의 지지율을 받은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의 국민당이 의미 있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희연, 김세정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여야 총선 준비 새로운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총선 준비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책임 있는 지금 민주당 이 관련해서 총선 일정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수습에 집중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미뤘었는데요. 그랬죠, 예.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감염병 총력 대응을 위해 수년했던 선거대책위도 이제 조만간 발족할 예정입니다. 선대위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투톱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민주당은 선대위가 발족하면 각 권역별 공동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네, 김희연 기자. 지금 민주당 또 현재 당의 예비 후보들 공천 면접
지금 심사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틀째인데요. 오늘 이틀째인가요? 네. 오늘은 경기, 전남, 광주, 인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 공천 면접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면접은 지역구별로 후보들을 묶어 동시에 들어가고 대략 1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10분 정도요? 네. 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관위원들은 예비 후보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듣고 왜 공천을 받아야 하는지 또 필승 전략은 뭔지 등 각 후보자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는 13일까지 모든 예비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칠 계획인데요. 면접 심사가 마무리되면 단수와 경선 지역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지금 18호까지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했고 또 내일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새롭게 영입한 인사들을 좀 선거에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좀 고민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영입한 인사들을 어디에 활용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네.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새로 영입한 인사들은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뭐 20호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니 뭐. 네, 내일 20호까지 발표할 예. 예정이거든요. 근데 우선 이번 총선부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서 네. 기존보다 비례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선관위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금지 원칙을 밝히면서 당 지도부가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출마 쪽으로 좀 생각을 더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현역 의원 교체 카드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오는 13일에 공천 면접 심사가 끝나면 새로 영입한 인사들의 지역구 출마지가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평가 하위 20%에 속한 현역 의원 지역구에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또 현역 의원 단수 공천 지역에 배치해 경선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 밖에 다른 당 후보자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가 아니어도 전문성을 살려 주요 당직을 맡기는 방안도 있는데요. 실제 17번째로 영입했던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의 경우 경제 분야 대변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네, 야당의 좀 준비 상황도 보죠. 김세정 기자. 그 지난 주말에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통합 발표 나면서 지금 보수 야당들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통합과 선거 연대를 두고 고심하던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어제 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면서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이 잠시 주춤했던 보수 통합 논의에 불씨를 당긴 건데요. 예. 이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황 대표에게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안하신 신설 합당에 대해서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 간의 협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화답하면서 통합이 가시화되긴 했는데요. 예. 유 위원장에게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이 최종 결론은 통합신당준비위원회의 몫으로 미뤘습니다. 황 대표가 오늘도 대통합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한국당은 정확한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일종의 흡수 통합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새보수당 유승민 위원장이 얘기해온 보수 재건의 3원칙 중 새로운 집을 짓자. 그러니까 새보수당은 완전한 당대당 통합인 신설 합당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절충점을 찾느냐가 보수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급속하게 통합이 진행되기는 했지만은 지금 이제 통준위 주체가 될 것인지 양당이 또 수행할 것인지 또 네. 갈등 요인이 남아있긴 하군요. 그렇죠. 이 유승민 위원장이 합당 과정에서 공천권과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공정하고 감동을 주는 공천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개혁 공천이 남아있군요. 그 호남을 주요 기반으로 한 소수 정당들 지금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야권에서 이 통합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연일 통합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정당이 통합신당 창당에는 공감을 형성했지만 신당 지도부 구성과 총선 공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각 당에서 생각하는 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4일 전까지는 통합을 이뤄야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네. 또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이 참 보수통합 논의하느라 바빠 보이는데요. 총선 준비도 해야죠. 특히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TK 지역에서 폭풍 전야란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당 공관위가 당을 대표하는 주자들의 험지 출마 여부, 그리고 특히 TK 지역구 중진들의 컷오프 등을 본격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회의는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이 험지 출마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험지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고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는데 김영호 위원장은 두 사람의 험지 출마를 마지막까지 지금 설득하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 브리핑에서 내일까지는 두 사람의 입장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지역구 후보를 추가로 공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 발표된 소식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자유한국당이 영입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당이 또 오늘 새 공약도 발표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 공약을 내놨습니다.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해서 이 안정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방지법과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북한 인권법 개정 등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의 통합신당 참여 선언도 오늘 있었는데요. 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과 버닝썬 공익신고자인 김상교 씨 등이 이 범보수 중도 통합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한국당에 새로 가세한 사람들 공익제보자 그룹과 또 태영호 공사에 지금 참여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네요. 김희영 기자. 민주당 아까 얘기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태 수습에 집권 여당으로서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직접적으로 주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수습에 매진하는 건 이 집권 여당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총선 지지율 상승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교육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3월 개학 시기에 대비한 방역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당정은 시도교육청에 250억 원 규모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해 교육 현장 사전 방역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개강에 맞춰 국내에 들어올 중국 유학생들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국 현황과 감염 확인 장비 지원, 기숙사 별도 활용 등의 방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개강 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 권고 사항으로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당정은 감염병 전파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 김세정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에서 대통령 연루 사실이 나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전 경찰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18번이나 보고됐습니다. 그중에 6번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보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십시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 맞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방역 전선의 참호 뒤에 숨어서 아군의 등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싸움에도 싸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정치권이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분명히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한 4개 부문에서 수상한 데 대해 여야가 일제히 축하의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 영화가 세계적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며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전 세계 한국 영화, 한국 문화의 힘을 알린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바른미래당은 놀라운 창의성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든 봉준호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국민법안 1호로 채택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해결 청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이후 27일 만에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해결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에 전달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법안들과 동일하게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와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관으로 열린 국회 토론에 임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는 27명. 중국의 4만 명에 비해 적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추가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험군인 중국인의 유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감염 환자, 그리고 또 그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초기에는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확진자 위주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접촉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전체는 이 전체 바다입니다.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러면 정치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전체 커다란 이 망을 놓고 거기서 못 빠져나가게 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좁혀가는 이런 두 가지의 방식, 투트랙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민간 병의원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 폐쇄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병 진단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해 확진자 동선을 신속히 발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의 확대 필요와 관련해 정부는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09년부터 흘려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2014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작성 등 정보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민간인 사찰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6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됐고, 보고서에는 유가족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에서부터 TV 시청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징역 1년, 김병철 준장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 국가 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로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외부 감시와 통제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지적됩니다. 권력기관들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제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권력은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통제 방안의 하나로 국회, 특히 정보위원회의 예산감시 권한 등을 강화해 정보수사기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보위원회가 나서서 국정원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기무사, 경찰에 대해서도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또 전반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전문가는 현재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보다 엄격한 허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나치게 폭넓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예외로 해야 되고요.
토론회에서는 또 국정원법과 군 관련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미투 논란이 일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결국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정 전 의원을 면담했지만 정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할 듯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린 결론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서울 강서갑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봉주 전 의원 자격 심사는 판단 유보였습니다. 미투 논란의 출마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자진 사퇴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본인이 결단할 시기를 주자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에도 정 전 의원이 꿈쩍한 차 공관위가 결국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는 브리핑을 통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봉주 리스크 해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정 전 의원은 내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죠.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좌절된 정 전 의원,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고 끝에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 등 당내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에게 각각 서울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동안 이미 수차례 당을 위해 희생해왔다며 고향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지난 25년간 흔들림 없이 당을 지켜왔고 당을 위해 수없이 희생적 결단을 해왔다며 고향 출마 한 번쯤은 해도 될 자격이 있다. 이제 그만 놓아달라라고 밝혔고 김 전 최고위원 역시 자신이 여러 차례 당을 위해 희생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심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고향 분들과의 마지막 약속은 꼭 지키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한국당 공관위의 입장도 변함없는데요. 공관위는 이 두 사람이 험지 출마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공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에 칼을 쥔 김영호 위원장은 시간이 많진 않다. 두 사람 모두 오늘 내일 안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당 대표급 인사들과 중진들의 출마지를 결정해 일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설득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을 보류했는데요. 기득권 내려놓기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 공관위와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당 대표급 인사들. 이들의 입장차는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신설 합당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전격 제안했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에 화답함으로써 당대당 합당의 실무 협상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안하신 신설 합당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의 통합 논의는 빠르면 일주일, 길면 열흘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과 세보수당은 조만간 수임기구를 출범시켜 신설 합당을 위한 실무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보수당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수임기구 참여 인사를 결정하고 한국당도 오는 1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신설합당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세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신설합당 제안과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과 세보수당의 통합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는데요. 합당의 디테일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한국당과 세보수당은 큰 잡음 없이 신설합당을 이뤄낼 수 있을지, 또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어제 자유한국당과의 신설합당 추진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보수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개혁 보수 실현을 위한 유승민 의원의 승부수,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세보수당의 윤석대 사무총장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승민 의원은 어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세보수당과 한국당 합쳐 새 당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는데, 예. 그 기자회견문은 전문이 이제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은 예. 기자회견 후에 당 소속 의원들 만나서 얘기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자리에서 어떤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동안 이제 유승민 보수재건 위원장님이 가장 예. 큰 고민은 이제 개혁 보수를 재건하는 문제하고 보수 전체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문제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였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통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통합의 일환으로 선거 연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모여서 저희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그 배경, 그리고 추가로 많은 말씀에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 기자회견 내용에 모든 것이 본인의 뜻이 담겨 있으니 이 이후에 기자회견을 기초로 해서 이 이후에는 공동대표단께서 좀 잘 오늘 얘기한 개혁보수 재건 방안 신설합당에 대해서 추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라든가 내용이 전달된 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많이 놀랬습니다. 많이 놀랬고, 우리 당직자들이나 위원장들이 보수 통합에 관한 입장은 조만간 입장을 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또 그것이 신설합당인지도 가늠이 좀 안 됐고요. 논란이 좀 있어서. 그리고 특히 본인께서 직접 불출마를 선언하실 걸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 모임 과정에서 또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단결해서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님 뜻한 바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자, 이런 결의도 좀 있었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유승민 의원이 예초에는 당대당 통합 대신에 선거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죠. 돌연 신설합당으로 마음을 바꾼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선거 연대도 고민의 한 부분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민적 요구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제 실정, 특히 최근에 이제 검찰 장악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는 요구가 워낙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또 현실적인 이제 상황에서 당내 요구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설합당 방안이 현재 있어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고 또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 한국당의 새 보수당과의 또 신설 합당에 대해서 본인을 내쫓고 당을 한국당에 바치려는 의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신설 합당을 표방을 했지만 결국에는 흡수 합당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그런 비판을 하실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언급하고 싶지 않고 다만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그 마지막 노역을 꼭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요.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꼭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흡수 합당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이미지가 또 비칠 경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국민 감동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보수 3원칙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아마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저번 총선에서 당연히 뭐 보수 세력이 패배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 통합 과정에서 이걸 철저히 지켜지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유승민 의원의 이제 신설합당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른바 보수 야당들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기는 하는데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자면은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양당 통합 수임기구, 통합 추진기구에서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최종적인 마무리는 통합신당 준비에 산다. 이 과정에서 또 주도권이라든가 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의 여지는 없을까요? 뭐 큰 갈등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차피 양당 수임 기구에서 당대당 통합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통합이 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또 사무처 당직자들 승계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양당의 수임 기구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또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저희 정병국 공동위원장님하고 정운천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상호 협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것은 양당에서 상호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또 공식적인 협의는 거기에 또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전진당 등 이제 다른 정당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른바 통합의 세 원칙 중에 하나가 개혁 보수 아니었습니까? 예. 이 개혁 보수를 위한 공천을 구체적으로 어제 주문을 했는데 개혁 보수를 위한 이른바 개혁 공천의 기준은 무엇이고 혹시 이 개혁 공천을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친다면은 오히려 깨질 수도 있습니까? 이제 개혁 공천의 기준은 이제 통합 과정에서 좀 더 공관위 하고 면밀히 공관위에서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 같고요. 만약에 이 통합 과정에서 개혁 공천이나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합당이나 공천이 진행된다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고 국민들이 그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봤을 때 도로 자유한국당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우리가 흡수 합당에서 몇 사람이 들어간 그런 의미가 된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뭐 총선에서 심판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보수 재건도 불가능하고 총선은 필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 거다란 역사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국민 비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일은 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잘 지켜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지길 기대하는 쪽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보수당의 윤석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입니다. 서울, 수원, 그리고 전국으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국민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투쟁하는 실용정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요.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야권의 세판짜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국민당은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김철근 국민당 창당기획단 공보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전에 그 색깔 국민당 색깔 완전한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무슨 색으로 부릅니까?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인가요? 네. 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출발을 하실 텐데요. 먼저 네. 국민당 창당 작업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창당이 되면 네.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는데요. 법적 요건을 우선 갖추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정당만을 창당하는 게 아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당의 모습을 구현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창당 발기인 대회 때 해커톤이라고 해서 100명이 10개의 테이블로 각각의 주제를 놓고 마라톤 토론을 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셨다고요? 해커톤입니다. 해킹 플러스 마라톤의 합성어입니다. 예. 그래서 장시간 토론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해커톤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 정당을 아마 이번 주 내에 구현하는 그렇게 해서 이전에 과거의 정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과거의 정당과는 다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신 해커톤입니다. 해커톤. 해커? 예, 예. 해커에다가 저도 제가 정치 쪽을 전문하는 사람인데 네. 해커톤에다가 또 커리어 크러쉬에다가 이슈 크러쉬에다가 네. 용어가 조금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데모크라시에서 나오는 예, 그런 건데 건데, 이제 이슈 물론 플러스 뜻은 네. 알겠습니다만은 네, 예. 대중정당을 지향하는데 새로운 용어를 써서 그게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네. 그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그 기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아, 그렇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국민들이 직접 정당을 만들고 우리 정당을 어떤 지향점을 갖겠다. 이걸 토론을 통해서 집약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거 좀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당 예. 명칭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안철수 신당은 임시적으로 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그 총선이 지금 오늘부로 65일 정도인데 네. 신당을 만들면 국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신당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내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했는데 사실은 선관위가 실질적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사실은 불허를 한 거거든요. 네. 불허를 해서 그걸 따지고 선관위하고 뭐 이렇게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예, 수용을 아무래도. 하고 유감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뭐 이제 앵커께서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당이라는 게 과거에 국민의 당에서 그렇죠. 의자만 빠지는 거잖아요. 뭐 우리 김철근 실장도 국민의당에 있었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국민당이라고 명칭을 정한 그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국민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 정치 세력에 국한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총선이 6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는 그 정당 그러면 사실 안철수 신당이나 아니면 과거에 예.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을 연상하는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 이익을 실현하면서도 예. 현실적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국민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당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 실용적 중도도 네. 그리고 도우미 정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구상과 방향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정치권이나 국가가 그 뭔가를 국민들을 끌고 가는 그 정치를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양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만은 국가가 무슨 일인지 먼저 결정하고 국가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한다면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고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인데 자율성이 없고 창의력이 사라집니다. 그럼 개인의 창의력이 사라지게 되고 기업이 정말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실 국가가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권이 본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혹시 문제가 있는 건 뭔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풀어주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취지로 명칭을 도우미 정치 뭐 이렇게 했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마라톤에서 본인이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3시간 59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이른바 페이스메이커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주자의 사실 그 속도나 기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페이스메이커의 새로운 표현이 도우미 정치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도 속도가 잘 달려야 페이스메이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안철수 전 의원 이제 창준 위원장이니까 안철수 위원장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안철수 위원장이 전에 그 실용적 중도가 뭐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엔 개변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너무 무식하거나 개변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표현이 예. 조금 과했다 뭐 이런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득권 양대 세력이 중도 정치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아니냐,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뭐 가운데 아니냐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뚜렷한 자기 지향점이 없는 것처럼 중도 정치를 매도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오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조금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굉장히 세게 투쟁하는 중도 이 길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진영 정치잖아요. 그 진영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 편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뭐든 틀리고 그리고 상대편이 하는 건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과 방향성을 정할 수 없는 이런 정치 구조를 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 정치, 더군다나 실용적인 투쟁하는 중도 정치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고한 기득권 세력이 안철수 전 대표나 또는 그 중도 정치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번에 행사에서 입었던 옷 색깔 보고 제가 노란색이냐 어느 색이냐 질문하니까 오렌지색이라고 했었는데 네. 예. 오렌지색 돌풍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그 바람만 기대하는 바람에 비춰봤을 때 너무 좀 미미한 3% 정도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당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주목받는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참여했던 초선 또는 비례 정도인데 네. 과연 어떤 것을 매개로 새로운 동풍을 만들어냈을지 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선 객관적인 여건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양대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무당층이 많지 않은 게 대부분의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사실 민심이 민주당도 싫지만 자유한국당 더 싫다. 이런 민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경우는 30%가 넘어가는 그런데 경우가 그렇게 시장은 넓은데 왜 이번 조사에서는 3%밖에 안 나왔을까요? 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통상 그 정당을 창당하면 적어도 창준이 그러니까 발기인대하고 창준이가 구성되고 적어도 한 2, 3주 정도의 활동하는 걸 보고 여론조사에 넣거든요. 근데 이번 그 3% 조사는 발기인대도 하기도 전에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정당의 비전과 정책과 이 노선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국민들과 소통한다면 저는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를 가지고 돌풍이냐 미풍이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른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너무 미세한 가지고 다시 질문했나 네, 모르겠는데 왜 오렌지색으로 하셨어요? 오렌지색이요? 예. 오렌지색이 가지고 있는 게 젊음이고 열정이고 따뜻함이고 뭐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이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뜻이 모아진 걸로. 예. 네. 보수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연일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혁통위에서는 옛 안철수계 인사들을 잇따라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철근 실장한테도 포함 뭐 얘기가 왔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이 임박했을 때 보수통합 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보십니까? 할지도 모르겠다. 네. 제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낮에 네.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잠깐 뵙고 왔습니다. 뵙고 진짜로 엊그제 그 이동섭 의원이 모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연대 얘기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걸 얘기했더니 관심 없다.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어떻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21대도 그렇게 구성할 수는 없는 거 그럼 아니냐. 혹시 최종으로 거기 합류했다면 거짓말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아니고 하나 더 질문 드리는 게 네. 그 아무래도 가장 또 근접한 정당 세력 중에 하나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소수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한때 예, 국민의당 예. 같이 했던 예. 이쪽에 지금 새당, 바른미래당, 남은 세력과 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어쨌든 급속하게 통합 추진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당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정당이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나중에 같이 할 기회는 없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정당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더군다나 호남이 민주당의 일당으로 네. 정리되고 경쟁이 없다면 사실은 호남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선택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정당이 통합을 해서 호남 내에서 민주당과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네. 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선이 이제 2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제 새 출발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당의 총선 인재 영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인재 영입 전략과 또 총선 필승을 향한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진심은 통한다 이 말씀을 진심은 좀. 통한다. 예,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우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선언을 했고 본인이 뭘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지금의 그 양당 정치, 그다음에 국가주의, 그다음에 정말로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법을 국민들과 같이 찾을 것이고요. 인재들은 정말로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열심히 좀 찾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의원들도 좀 나서서 만나고.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 많다 하면은 아까 얘기처럼 좀 달질 징조는 보이는데 네. 또 뭐 지금 최근에 조사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되는 아마 얘기대로 하면은 반영되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또 나오겠죠 조만간.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총선이 임박할수록 많은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예. 정말로 안철수 전 대표와 그다음에 그 세력, 그러니까 우리 국민당이 새로운 비전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저는 국민들과 반드시 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력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정치가 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국민들이 잘 보실 것이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중도 세력을 유혹하기 위해서 중도로 막 정책도 내고 마치 중도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양극단으로 진영 정치만 하고 이것은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철근 국민당 창당계획단 공보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는 뒤 점차 흐려지면서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